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장애 자녀의 미래 준비를 위한 재정 영역을 담당하게 된 행복촌장 미래연구소의 정찬용 소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죠. 우리 재무적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그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재무적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실습용 우리 교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조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나 정찬용은 나의 사랑 자녀 누구누구의 행복을 위해 이 교육에서 작성하고 실행하기로 한 것들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부재시를 대비할 것이다. 제가 이제 부재시라고 완곡히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부재시란 우리 자녀와 우리 세상에서는 이별하게 되는 때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제가 부재시라 하면 이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재시를 대비할 것이다. 만약 가끔 지키지 못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꼭 해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보게 되시면 그 보게 된 날짜와 작성자 서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무적 준비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에서 제가 먼저 이거는 처음에 서약서를 씁시다 하고 쓰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쓰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 장애 자녀들의 생애 재무국서는 어떨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는 이 생애 재무국서는요, 이 재무국서는 우리 비장애인들의 생애 재무국서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곡선은 수입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검정색 곡선은 지출 곡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 연령이 되는 57세나 60세부터 우리의 마지막 그때가 가장 수입이 제일 많을 때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이 수입과 지출의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두 번의 정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년은 바로 우리가 퇴직하는 연령, 나이가 더 들어서 일을 못하는 연령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정년은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48세에서 50세 사이에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진, 우리는 이거를 경제적 정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어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비장애인들은 준비를 하는데 우리 장애 자녀들은 과연 이 곡선이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밑줄을 한번 쭉 그어보십시오. 밑줄 한번 쭉 그으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장애 자녀의 수입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비장애인처럼 승진을 막 잘해서 이렇게 수입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한 많은 제 제자들을 보니까 이 수입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우리 자녀에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장애연금이랄까 어떤 금액을 이렇게 수입이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지출은 이 수입보다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또 밑줄을 한번 쭉 그으십시오. 바로 우리 장애 자녀들의 수입 곡선은 바로 이 파란색 곡선 밑에 있고요. 지출 곡선은 위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애 재무 설계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젠가 제가 처음에 되겠지만 부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와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지출과 수입의 갭이 벌어져도 내가 살아있는 날 어떻게든지 이 갭은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언젠가 부재시 될 것이다. 우리 아이랑 헤어지게 될 때 그때 그 갭을 메꾸는 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자. 그럼 두 번째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랑 우리 자녀가 언제 부재가 될 것인가?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랑 부재가 됐을 때 우리 아이가 홀로 얼마를 더 살겠구나. 내가 지금부터 모아두면 몇 년을 버틸 수 있겠구나. 이걸 또 계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랑 나의 헤어지는 그 미래의 부재시의 N년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N년을 계산할 때 있어서 우리는 수명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수명인데요. 바로 평균 수명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오늘 두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아기는
0살에 죽었어요. 또 아이는 10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두 아이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일까요? 바로 50입니다. 바로 평균 수명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사는 거를 다 따져봤더니 평균적으로 얼마를 산댄다는 거죠. 이게 우리 2019년도 기준으로 평균 나이는 83.3세가 되겠습니다. 남녀 차이가 있어서 남자는 80.3세, 여자는 86.3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수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썼지만 기대 여명. 일정 나이가 된 이후에 평균 수명까지 수명을 계산하는 건데, 방금 전에는 0살부터 시작했죠.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40살이 됐다. 그러면 40살부터 요이땅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지 말고 생존에 있는 40세가 앞으로가 몇 년을 살 것인가. 이게 바로 기대 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 아이랑 나랑 미래 몇 년 뒤에 부자가 될지, 또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우리 아이는 홀로 몇 년을 더 살 것인지, 그거에 대한 키포인트를 또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 수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수명은 계속 매년 바뀝니다. 근데 저는 2019년 기준으로 했는데, 일단 2019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0살에 태어난 아이들은 83.3세. 남녀 차별이 있어서 남자는 80.3세를 살고 여자는 86.3세를 삽니다. 이걸 갖고 계산하는데, 2단계는 바로 뭐냐 하면 미래 부재 시의 N년 통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얘는 엄마 나이 45세. 우리 자녀의 장애 자녀의 여자아이의 나이는 24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랑 내가 언제가 부자가 될 것인가? 자,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우리 여자분이시니까 86.3세의 엄마가. 그런데 모든 수명은 다 절상을 합니다. 86.3세면 87로 계산을 합니다. 거기서 빼기 현재 보호자 나이 45세가 되겠죠? 45세를 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랑 나랑 언제 부자가 될 건가? 바로 42년 뒤에 나는 우리 아이랑 부자가 될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100세 이상 다 사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되겠다.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갖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2년 뒤에 나는 우리 아이랑 부자가 되겠구나. 3단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랑 내가 부자되는 그 시점에 우리 아이는 몇 년을 홀로 살 것인가, 또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그게 기대여명인데요. 자, 3단계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 우리 여자아이니까 여자아이의 평균 수명 87세가 되겠죠? 빼기 N년 후의 자녀의 나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재되는 나이가 몇 년 뒤라고 그랬다? 42년. 우리 아이의 지금 나이는 20세. 그러면 62세 때, 우리 아이가 62세 때 나랑 우리 아이랑 부자가 되는구나. 그럼 87에서 62세를 뺐더니 몇 년이 된다? 25년이라는 세월. 아, 내가 우리 아이랑 45년 뒤에 부재 후에 우리 아이는 홀로 25년을 더 살아겠구나. 이거를 갖고 아까 우리 그 갭이랑 요 나이를 갖고 우리가 이제 미래에 재무적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재무적 준비는 이렇게 5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1단계, 아웃풋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쓰고 있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월간 비용을 계산하고, 또 월간 비용 계산하는 걸 12달, 1년치 우리 아이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합니다. 계산한 걸 갖고 미래에 또 지금 우리 아이랑 나라가 45년 뒤에 부자가 될 테니, 이 돈이 지금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아이가 지금 매년 쓰는 금액이더라, 지출 비용이더라. 45년 뒤에는 이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또 계산하는 게 바로 아웃풋 단계고요. 인풋 단계는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물려줄 돈이 얼마가 되는지, 앞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큼 저축을 하고 있는지, 인풋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풋도 미래에 우리 아이랑 부자가 될 때를 또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끝나면 다음은 매칭입니다. 매칭.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봤더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간 1,000만 원을 만약에 쓰더라. 내 부재 시에 봤더니.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물려줄 돈이 2억이더라. 2억. 상속재산이 2억이더라.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내가 우리 아이랑 부재가 됐을 때 2억 나누기 1,000만 원을 하면 20년을 우리 아이가 버티겠구나. 내 재산으로. 그럼 아까 보셨지만 우리 아이 같은 경우 25년을 홀로 살아야 되는데 20년치를 내가 만약에 지금 상속할 수가 있다? 건질 수가 있다? 그럼 5년치가 부족하죠? 그 5년치를 부족한 거를 내가 우리 아이의 부재될 때까지 45년간 그 부재되는 금액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부재가 될 때를 대비하는 재무 설계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목표를 마련합니다. 어저께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했는데 부모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우리 아이는 25년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목표 기준을 30년 잡으시면 됩니다. 부적분을 더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3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책 마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각서를 처음에 쓰자고 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대책 마련하자. 대책 마련은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놀 때 부부가 구슬 깨기를 해서라도 수입을 더 올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애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지출 줄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빨 닦을 때 치카치카 하실 때 물을 흘려서 하시는 거랑 컵에 받아서 하시는 거 5배의 물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줄이자는 거죠. 조그만 거 하나씩 줄이자. 그리고 커피숍 비싼 데서 먹으면 굉장히 비싼데 이거 집에서 타 먹자. 이렇게 줄여서 우리 아이의 부재를 대비하자는 게 바로 또 지출 부분을 줄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우리 아이의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재테크 재무 관리를 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실행을 하셨으면 피드백을 꼭 하자. 6개월에 한 번씩은 피드백을 하자. 내가 최초에 이렇게 줄이기로 했고 이렇게 수입을 더 올리기로 했고 내가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재테크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과연 잘하고 있었는지. 왜 6개월이라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재테크를 할 때 재무 관리를 할 때 있어서 금융 환경 확 변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에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샘플을 갖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갖고 이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첫 번째, 교재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쓰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또 매주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월별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과천 장애인 복지관에 이건 아빠가 직접 만드셨습니다. 아빠가 만드셨는데 매일 지출하는 비용을 봤더니 간식비 2,000원씩 계산했더니 30일에서 월 6만 원이 들어가더라. 또 교통비 왕복해서 1,500원에서 했더니 6만 원 들어가더라. 또 매주 지출하는 비용. 외식비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다. 우리 아이들 3만 원씩 쓴다. 또 교육비, 교재 학용품비를 5,000원씩 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아이 것만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쓰는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뭐 나이가 더 먹는다고 더 많이 쓰거나 덜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의 꾸준하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한 달에 쓰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어렵다면 또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3단계를 거치는데요.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생활비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집이 대략적으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 그럼 우리 생활비의 가족 수를 나눕니다. 그러면 3단계에서 1인당 생활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인당 생활비에서 우리 장애 자녀는 이거보다 더 쓰는지 덜 쓰는지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 쓰는 5명의 가족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걸 계산했죠. 2단계. 1인당 얼마나 쓰는가 봤더니 4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거보다 덜 써. 10만 원 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의 정상화를 위해서 막 돈을 쓸 수 있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30만 원 이렇게 갖고 여러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한 달 동안 들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또 혹시 어려우시면 이건 우리나라 가구 인수별로 통계입니다. 4인 가구는 369만 4천 원의 생활비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3인 가구다. 그럼 100만 원씩 쓰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셔도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표를 보시면서 3개월 동안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자, 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제가 샘플로 갖고 온 건데요. 제가 한 2,000명의 우리 발달장애인이나 우리 장애 자녀들의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봤더니 대부분의 우리 홀로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그런 예들이 됩니다. 이 제자는 24살 된 제자, 장애 제자인데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더라고요. 매달 쓰는 게.
이 제자는 43세 된 남자 제자인데 이 제자 봤더니 약 한 40만 원 정도 쓰더라. 또 이 44세, 우리 이제 이모라고 제가 불칭하는데 이 친구도 보면 한 40만 원 쓰더라. 근데 우리 친구를 내가 컨설팅하면서 참 감동 깊은 게 뭐냐 하면 벌어들이는 거는 장애연금 받아서 50만 원을 버는데 기부금이 5천 원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제자죠.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제자 같은 경우는 자녀가 3명이 있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이 제자 같은 경우도 뭐 하여간 결혼한 제자들은 또 비용이 다르지만 선생님이 제가 이제 직접 우리 장애 자녀들을 컨설팅을 직접 해봤더니 약 50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게 끝났으면 1단계, 이제 여러분 다음 장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지출 비용을 알았다면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 아이가 쓰는 비용이 나오겠죠.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랑 나랑 부재시가 있죠. 지금의 1,000만 원이 미래 45년 뒤에 N년 뒤에 1,000만 원이 될까요?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미래 계산 테이블을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 지출 계산값 사용 예인데요. 현재 연간 1,000만 원의 지출을 우리 아이가 하고 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을 2%로 일단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번 달에 우리의 물가 상승률은 3.7%였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가 리저널을 하는 거 없고 2%를 가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랑 나랑 미래에 35년 뒤에 부재를 할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N, 미래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35년은 여기 있네요. 35년 2%로 계산했는데 2%는 여기 있습니다. 2% 계산했더니 35년도에는 지금보다 2배가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은 35년 부재 시에는 2천만 원이란 비용이 되겠구나라고 일단 적어 놓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 끝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뭘 하냐면 인풋.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왼쪽에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 은퇴 자산, 사용 자산. 총 자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채가 있을 겁니다. 부채. 부채를 보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에게 물려준 돈이 얼마가 되는가가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생애 재무 설계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정도의 돈이 있고 앞으로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상속해줄 재산이 지금 현재 시점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또 그 다음에 이것도 테이블이 여기 있을 겁니다. 인풋. 내가 지금 수입이 고정 수입이 얼마고 비정기 수입이 얼마인데 이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사회 항목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저축 및 투자를 하든지 고정 지출은 그거죠. 각종 세금, 공과금. 이건 안 낼 수가 없는 것들. 그게 바로 고정 지출에 또 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변동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초대에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 하면 바로 커피 먹는 거, 외식비나 피복비 같은 거죠. 이 변동 지출을 또 여러분이 쭉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총 지출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저축 및 투자,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 거는 우리나라 평균 가구당 약 15%의 저축 및 투자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지출하는 것 중에 저축 및 투자 비율이 15%보다 작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변동 지출을 줄여서 올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학년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금액의 저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비장애 기준이고요. 우리 장애 자녀가 대학교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이다. 대학을 가지 못하고 정기 수업 못 받는다 그러면 과외 같은 걸 안 한다 그러면 이 금액은 더 높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증증 장애가 자녀자가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고려해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얼만큼 저축하고 투자하고 있는지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상속 재산 현 시점에서 또 얼마만큼 내가 투자 저축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다 적습니다. 이거를 적은 후에 그 다음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미래에 이 돈이 얼마로 굴려가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은 지금 내가 계산해 봤더니 내가 우리 아이한테 지금 1,000만 원짜리 펀드를 하나 들고 있다. 이 펀드가 있는데 연간 투자 수익률을 내가 4%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35년 뒤에 부자가 된다.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또 계산해야 되겠죠. 자, 35년 뒤면 또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2%가 아니고 4%니까 여기 2.81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미래 우리 아이랑 부재할 때는 2,81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재무관리의 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 수익률은 4%였습니다. 아까 물가 상승률은 2%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가 상승률은 모든 내 투자 수익의 가장 최소 수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0원에 사과를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을 지금 내가 안 사 먹고 이 1,000원을 안 사 먹고 내가 미래에 1년 뒤에 2개, 3개를 먹게 지금 내가 그 1,000원을 투자할 거야. 저축할 거야. 주식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봤더니 그 1,000원짜리 사과가 1,100원이 됐습니다. 무려 10%가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안 사 먹었던 그 1,000원은 몇 프로 이상으로 굴려야 될까요? 바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굴려야 됩니다. 10% 이상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 터지게 다 사과를 다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 아이의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찾을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우리가 수익 부분에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들어올 소득을 또 봐야 되겠죠. 정부 직업소득 이상이 됩니다. 뭐 우리 제자들 중에서 뭐 소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연금도 있고 수당도 있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되면 형제들이 도와주곤 합니다. 근데 제가 2,000명의 컨설팅을 우리 제자들, 장애 자녀들과 이제 해보니까 딱 두 명이 가족 지원이 있었어요. 누나가 3년 전에 제가 했을 때 매월 10만 원씩 줬다가 이제 요즘은 5만 원을 줄었습니다. 저기 때문에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60만 원씩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 지원은 사실 좀 어렵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왜냐 해보니까. 또 기타 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소득을 또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교재에도 썼지만 우리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소득은 뺐었고 그냥 0으로 생각하고 계산할 겁니다. 예제를 들 때 0. 이게 이제 우리 제자들이 들어오는 수입들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수입들, 급여들, 그 다음에 이건 부모님이 주는 그런 소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빵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0으로 놓고 계산을 위해서. 자, 그러면 매칭 단계입니다.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우리 아이가 과연 내가 주는 이 재산으로 몇 년을 버틸 것인가? 아까 인풋, 상속 재산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또 미래에 쓸 계산을 또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나누면 됩니다. 자녀 생활 기간 나누면 내가 우리 아이랑 부자 될 때 내가 물려주는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티겠구나 라는 게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가졌으니까 이제 중요한 걸 한번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는 이거죠. 우리 아이가 내 부재 후에 몇 년을 더 할 건지 목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아니야 25년 우리 아이는 더 오래 살 거야. 30년 놓고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면 목표 1단계 우리 아이의 부재 기간 동안 살아갈 그 기간을 놓은 다음에 우리가 물려줄 그 연수 빼면은 부족 금액이 몇 년치가 나옵니다. 그 부족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아이랑 부재될 때까지 모아둔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풋. 아까 우리 과천에 있는 아빠가 했던 거 저는 174만 6천 원으로 할 거고요. 실습 가정은 그렇습니다. 35년 뒤에 부재가 될 거다. 물가 상승률 2%를 볼 거다. 순자산 반을 상속할 것이다. 투자는 4%를 할 것이다. 174만 6천 원이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더라.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계산한 게 174만 6천 원입니다. 월.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러면 연간 비용 2,095만 원이 되는구나. 현 시점에서. 우리 35년 뒤에 부자가 되죠? 자, 35년 뒤에 여기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2%예요. 2를 곱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35년 뒤 2%면 그 돈이 얼마가 된다? 4,109만 4천 원. 35년 뒤에 이 아빠가 우리 자녀랑 부재할 때는 4,1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구나. 매년 버티려면.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인풋이겠죠? 인풋 이분이 6억이 있네요. 6억이 있고 자녀가 둘이 있으니까 3억씩 준다는 거였습니다. 3억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3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이분이 주라고 하는데 이 교육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금액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비장애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학 등록금 다 내는 게 바로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3억 89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정기적으로 수업을 다 받아서 대학을 간다면 3억이라는 돈을 만드셔야 되는 건데 이거 3억이라고 생각합시다라고 계산합니다. 그 모든 부모님들이 다 오케이 하십니다. 3억을 내가 만약에 물려주게 된다. 그러면 이 3억이 미래에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아까 저는 3억을 4%를 우린다고 그랬어요. 자, 똑같이 계산하겠습니다. 35년 뒤에 교재가 될 거고 4%로 해서 2.81이다. 3억 곱하기 2.81 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8억 4,300만 원이 되더라. 이 돈이 되더라. 자, 그럼 3단계 매칭 단계입니다. 자, 매칭 단계. 아까 미래계획 계산했더니 8억 4,300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연간 쓰는 비용 미래 부재 시에 4,190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려준 이 상속 재산으로 우리 아이는 몇 년을 살 것인가? 20년을 살면 돼. 약 20년. 20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우리 아이가 들어올 장애연금이나 뭐 장애수당, 일급여 같은 거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0년이라는 건 아주 최소로 잡은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이 우리 아이는 버틸 수가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계산의 자기를 위해서 0으로 놓고 있습니다. 자, 20년이 됐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첫째에 봤지만 우리 아이가 미래에 나랑 부재된 뒤에 몇 년을 더 산다고 그랬죠? 25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단계 25년을 내가 더 사는데 내 부재 시에 내가 지금 있는 상속 재산을 물려줬더니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몇 년이 부족하자? 5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5년 부족한 게 곱하기 얘가 미래에 연간 4,190만 4천 원이 들어가니 이 돈이 2억 1,100만 원을 내가 마련해야 되겠구나. 35년 뒤 내가 우리 아이랑 부재가 될 때까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활 가능 기간을 여러분들이 좀 25년이 있지만 어떤 아빠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는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30년 해도 됩니다. 50년 해도 됩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서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무적 준비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금액을 알았다면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입 부분의 대책, 지출 부분의 대책, 자산관리 부분의 대책을 가져야 됩니다. 수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저녁 후에 또 알바를 하겠어. 주말에 두 부부가 앉아서 옹기종기 구슬깨기를 하겠어. 수입을 올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지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물 절약. 집에 있는 여러분 콘센트만 빼도요. 전기료가 10%가 절약됩니다. 내가 너희들 가서 약주 한잔 하거나 어디 가서 우리 엄마들 모였을 때 커피 한 잔 비싼 거 먹을 때 아니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지. 이것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줄이는 방법은 가장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소비지출 항목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식료품, 비주류 음료입니다. 음식, 숙박, 교통, 주거수도 관리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로 높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수도 같은 거, 전기 같은 거 절약만 한다면 많은 부분이 우리 앞으로 미래에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저게 된다는 거죠. 항목별을 봤더니 만약에 4인 가구 갔더니 아빠들이 주로 먹거나 피는 주류담배 43,000원씩 매달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출 부분에 뭐를 줄이겠다. 여러분 지금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개 끝나면 이제 자산관리 부분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할 때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일단 높은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산관리 부분. 사실 제 강의 중에 많은 반 이상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의 관점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끝나가면 또 뭘 한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 6개월에 한 번씩. 내가 초점의 수입, 지출, 자산관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아까 쓰신 그 서약서를 보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 다시 마음 다잡고 하자. 그렇게 가는 게 이거고요. 피드백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 생애 대부 전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현재 여러분들의 올해 2022년입니다. 우리 자녀의 나이를 적습니다. 아빠의 나이를 적습니다. 엄마 나이를 적습니다. 또 다른 가족의 이름을 적고 나이를 적습니다. 이거를 쭉 제가 지금 40년 쪽까지 여기다 넣어놨는데 가장 먼저 처음에 동그라미 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아이랑 나랑 부재되는 그 기간. 아까 그 아빠는 35년 뒤에 부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쭉 찾아서 35년 뒤에 가는 만약에 35년 뒤가 19년,
35년 뒤니까 2057년이네요. 여기다 동그랗게 치는 거예요. 2057년에 우리 아이랑 나랑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씩 우리 아이들의 이벤트, 만약에 여러분 아빠들이 정년퇴직을 한다 그러면 아빠의 정년퇴직 20년 뒤다, 20년 뒤에 또 가서 정년퇴직이 있다. 또 우리 애가 다른 우리 장애자녀, 비장애자녀들이 결혼한다면 결혼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부자 될 때까지 우리 아이가 자립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은 제자들을 우리 자녀들을, 장애자녀들을 가르쳐 봤는데, 우리 장애자녀들은요, 심지어는 발달장애인이라도요, 지적장애라도요, 천천히 배우기만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전 그걸 확신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결혼까지 한 제자들 제가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죠. 앞으로 애랑 35년 뒤에 부자가 된다면 5년 차에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러 할게 주겠다든가, 그렇게 내가 자금을 얼마 정도 모으겠다든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의 부재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압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는 하루 더 살 거야.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가장 모든 우리 아이가 주거다, 여가다, 건강이다, 모든 거에 바로 기준은 뭐냐 하면 바탕은 바로 이 재무적 준비가 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재무적 준비를 어떻게 불안하다, 막아나는 것들을 이제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이제 제가 이게 통계적으로 했지만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세요. 강의하다 보면 장애자들은 더 일찍 죽는다는데 절대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통계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갖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필요하면 더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각서 쓰신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뚜기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부재를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